예순이 넘으니 문득 불안해지는 밤이 있다.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스친다. 젊을 때는 열심히만 살면 될 줄 알았다. 허리 휘어지게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정작 내 노후는 허전하기만 하다. 나이 먹어서 돈 없으면 서럽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이야기가 되어 있다. 더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이제는 돈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막막한 마음이다. 한번 그런 생각이 들면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고 세상이 온통 회색으로 보인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라. 정약용은 50살이 넘어 유배지에서 빈손이었다. 권력도 재산도 모두 잃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500권이 넘는 저서와 후세의 길이 남을 정신적 유산이다. 오늘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다쳤던 재물운을 다시 깨우는 방법을 이야기하겠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첫 번째, 낡은 지갑과 신발장을 먼저 정리하라. 재물은 어지러운 곳을 싫어한다. 당신의 지갑을 꺼내보라. 1년 넘게 안 쓰는 포인트 카드가 몇 장인가? 구겨진 영수증이 뭉텅이로 들어있지는 않은가? 현관 신발장은 어떤가? 달아서 더는 신지 않는 구두가 구석에 처박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은가?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것들이 실은 당신의 기운을 막고 있다. 정약용은 수신을 강조했다.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 여겼다. 주변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좋은 기회도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는 나중에 정리하지 뭐라는 말을 습관처럼 한다. 베란다 한쪽에는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서랍 안에는 고장난 리모컨이 굴러다닌다. 버리기 아깝다며 붙들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물건은 그 속에서 찾지 못해 결국 새로 산다. 당신의 집을 떠올려 보라. 거실 탁자 위에 오래된 신문이 쌓여 있고 읽어야지 하면서 한 달째 손도 대지 않는다. 냉장고 문에는 3년 전 병원 영수증이 붙어 있고 신발장 문을 열면 퀴퀴한 냄새가 올라온다.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탁한 공기 속에서 사는 건 결국 당신이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의욕이 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정체된 기운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김영수 씨다. 35년간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은퇴한 분이다. 은퇴 직후 그분은 무기력증에 빠졌다. 매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집안은 점점 어지러워졌다. 아내가 청소 좀 하자고 하면 귀찮아 한마디로 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현관이 눈에 들어왔다. 먼지 쌓인 신발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그분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현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하고 1년 넘게 안 신은 구두는 깨끗이 닦아 기부함에 넣었다. 현관을 닦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해지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랄까. 신기한 일이 생겼다. 정돈된 현관을 보며 마음이 밝아지자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옛 동료에게 전화할 용기가 났다. 그 동료가 마침 작은 자문 일감을 소개해 주었다. 월 50만 원 남짓이지만 그분에게는 다시 사회와 연결된 느낌이었다. 반면 71살 박종호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30년간 자영업을 하다 정리한 분이다. 이분도 은퇴 후 집에만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물건을 버리지 못했다. 이거 샀을 때 얼마였는데라며 안 입는 옷도 고장난 가전도 그대로 쌓아두었다. 방 안에는 10년 넘은 신문 더미가 있고 베란다에는 녹슨 자전거가 놓여 있다. 언젠가 고쳐 타야지 하면서 5년째다.
이분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버리는 건 돈 버리는 거야. 아까워서 못 버려. 자식들이 명절에 왔다가 아버지, 집이 왜 이래요 하고 한마디 하면 내 집인데 내 맘이지 하며 화를 냈다. 결국 자식들은 발길이 뜸해졌다. 집안 공기는 탁하고 마음은 더 답답해졌다.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새로 사는 일이 잦아지고 분명히 어디 뒀는데 하며 짜증내는 날이 늘었다. 이것이 바로 정체의 결과다. 같은 은퇴 후 삶이지만 현관 하나 정리하느냐 마느냐에서 갈라진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전라도 강진의 초라한 초가집에서 그는 18해를 보냈다. 가진 것이라곤 몇 권의 책과 낡은 붓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책상을 정갈히 닦고 의복을 단정히 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가난할수록 깨끗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함부로 여기면 운명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그 정갈한 마음가짐 속에서 500권이 넘는 저서가 탄생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지갑을 열어 1년 넘게 안 쓴 카드를 모두 버려라. 포인트 카드, 멤버십 카드, 쓸 일 없는 명함까지. 지갑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둘째,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라. 1년간 안 신은 신발은 기부하거나 버려라. 남은 신발은 깨끗이 닦아 가지런히 놓아라. 셋째, 매일 아침 현관 바닥을 닦아라. 5분이면 충분하다. 좋은 기운은 깨끗한 입구로 들어온다. 넷째, 고장난 물건은 즉시 수리하거나 버려라. 언젠가 고치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고장난 채 방치된 물건은 정체된 기운을 만든다. 다섯째, 매일 아침 10분간 창문을 열어 환기하라.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공간을 바꾸고 바뀐 공간이 당신의 마음을 바꾼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비워야 귀한 복이 담긴다. 지금까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남의 대박 소식에 귀를 닫아라. 말년의 재물은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것이다. 예순이 넘으면 이상하게 귀가 얇아진다. 누가 주식으로 얼마 벌었대? 옆집 아들은 코인으로 대박 났대.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린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같이 사는 것 같다. 정약용이 살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권력을 좇아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정약용은 오직 자신의 길만 걸었다. 남들이 출세를 향해 달려갈 때 그는 묵묵히 학문에 침잠했다. 우리는 남의 성공담에 너무 쉽게 휘둘린다. 동창 모임에 가면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야, 김아무개 알지? 걔 부동산으로 10억 벌었대. 박아무개는 자식이 사업 잘 돼서 용돈을 500씩 받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씁쓸하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았을까? 나도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카톡 단체방은 더하다. 이 주식 지금 사야 해. 이거 놓치면 후회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알람이 울린다. 당신은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조급해지고 손이 근질거린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라. 그 대박 소식 중에 진짜가 얼마나 되는가. 성공담은 떠들썩하게 퍼지지만 실패담은 조용히 묻힌다. 이것이 바로 생존자 편향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5살인 이명희 여사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분이다. 이분의 동창 모임 카톡방에는 주식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나 이번에 삼성전자로 2천만 원 벌었어. 요즘 이 종목이 뜬대. 너도 해봐. 처음에는 솔깃했다. 하지만 이분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주식을 아는가? 모른다. 모르는 것에 노후 자금을 걸 수 있는가? 없다. 그래서 선택했다. 카톡방 알람을 끄고 연금과 예금에만 집중하기로. 나는 내 그릇만큼만 담을래요. 남들이 뭘로 얼마 벌든 내 알 바 아니에요. 친구들은 처음에 답답해했다.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해? 이러다 혼자 뒤처진다. 하지만 2년 후 상황이 바뀌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무리하게 투자했던 친구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노후 자금 절반이 날아갔어 하며 한숨 쉬는 동창도 있었다. 이명희 여사만 유일하게 노후 자금을 지켰다. 느리지만 내 속도로 가니까 마음이 편해요. 반면 69살 정대호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4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은퇴한 분이다. 이분도 동창 모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강남 아파트가 또 올랐대. 요즘 기획부동산이 뜬대. 땅값이 10배로 뛴대.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다. 하지만 자꾸 듣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나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 아닌가. 결국 노후 자금 5천만 원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기획부동산에 넣었다. 큰돈 벌면 자식들한테 좀 나눠줘야지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 땅은 개발이 무산됐다. 돈은 몇 년째 묶여 있고 빼지도 못한다. 이분은 밤마다 잠을 설친다. 그때 왜 그랬을까?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지?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 병원 신세까지 졌다. 남들 말만 듣고 덤볐다가 인생 망쳤어. 이것이 바로 조급함의 대가다.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귀를 닫았느냐 열었느냐에서 갈라졌다. 정약용도 비슷한 유혹을 겪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권력 다툼이 치열했다. 이 편에 붙으면 출세하고 저편에 붙으면 몰락하는 시대였다. 주변에서는 어느 쪽에 줄을 서라고 부추겼다. 하지만 정약용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학문과 소신만 지켰다. 결국 유배를 갔지만 그 고난 속에서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 남의 잔치에 숟가락 얹으려다 내 밥그릇까지 깨는 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대박 소식이 담긴 카톡방 알람을 꺼라. 보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굳이 탈퇴할 필요 없이 알람만 꺼도 충분하다. 둘째, 투자 권유를 들으면 3일만 기다려라. 즉흥적인 결정이 가장 위험하다. 3일 후에도 하고 싶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라. 셋째, 내가 모르는 분야에는 손대지 마라. 주식을 모르면 주식을 하지 말고, 부동산을 모르면 부동산을 하지 마라. 아는 만큼만 하는 게 현명하다. 넷째, 성공담보다 실패담을 찾아서 들어라. 대박 뒤에는 10배의 쪽박이 숨어 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짜 교훈이다. 다섯째, 내 그릇의 크기를 인정하라.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편한 마음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부른다. 조급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조급함은 재물을 쫓아낸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실천하면 이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라. 세 번째, 작은 지출을 투자로 여겨라. 세 번째는 돈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다. 푼돈을 대하는 태도가 큰 돈을 부르는 자석이 된다. 당신은 거스름 돈을 어떻게 받는가? 마트에서 890원을 거슬러 받을 때 에이, 뭐 이까짓 거 하며 주머니에 대충 쑤셔 넣는가?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며 지갑에 가지런히 넣는가? 이 작은 차이가 재물운을 가른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종이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붓 한 자루가 다를 때까지 아껴 썼다.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다.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큰 것을 담을 그릇을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작은 돈을 너무 쉽게 여긴다.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값 100원. 에이,
100원이 뭐라고.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4,500원. 하루에 커피 한 잔은 마셔야지. 하나하나는 작아 보인다. 하지만 한 달이면 얼마인가. 비닐봉투 100원이 30번이면 3,000원. 커피 4,500원이 30번이면 13만 5천원. 1년이면 165만 원이 넘는다. 그래도 푼돈인데 뭐라고 말하겠는가. 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다. 계산대에서 돈을 던지듯 내려놓는 사람이 있다. 거스름돈을 받을 때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 잔돈은 됐어요 하며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 태도가 돈에게 전해진다.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돈도 마음이 있다면 어떻겠는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가고 싶지 않겠는가.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최순자 할머니다.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접은 분이다. 이분은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받을 때 꼭 두 손으로 받는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지갑에 가지런히 넣는다. 시장에서 채소를 살 때 상인이 파 한 단을 덤으로 주면 아이고 이렇게까지 주셔서 감사해요 하며 인사한다. 대충 받아서 장바구니에 넣는 법이 없다. 이분에게 물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하세요? 돈이란 게 참 신기해요. 내가 귀하게 여기면 귀한 곳에서 돌아오고 내가 함부로 하면 함부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쓸 때마다 속으로 말해요. 이 돈이 좋은 데 가서 좋은 일하고 돌아오라고. 이분은 큰 부자가 아니다. 하지만 늘 필요한 만큼은 있다. 갑자기 병원비가 나와도 어디선가 해결이 된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일도 없다. 욕심 안 부리고 있는 대로 감사하며 사니까 이상하게 모자란 적이 없어요. 반면 66살 강태수 씨는 다른 태도를 가졌다. 35년간 회사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분이다. 이분은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까짓 푼돈이 뭐라고.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카드를 던지듯 내민다. 거스름돈은 쳐다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도 거스름돈 됐어요 하며 나가버린다.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니 돈도 그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 이상하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이지 않는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고 갑자기 이가 아파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고 갑자기 차 수리비가 나온다. 아니, 왜 맨날 돈 나갈 일만 생기는 거야? 이분의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다. 아내가 당신이 돈을 함부로 해서 그래라고 하면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며 화를 낸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작은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큰 돈이 들어와도 귀하게 쓰겠는가? 결국 새는 바가지는 큰 물에도 새는 법이다. 정약용도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았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종이는 귀했고 먹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한 장의 종이 앞뒤를 다 쓰고 여백까지 빼곡히 채웠다. 붓은 털이 다 빠질 때까지 썼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500권이 넘는 책을 썼다. 작은 것을 귀히 여긴 결과가 거대한 업적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작은 것을 아끼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담을 그릇이 못 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거스름돈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아라. 작은 행동이지만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긴다. 점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다. 둘째, 지갑 안에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하라. 구겨진 채로 넣지 말고 방향을 맞춰 정돈해라. 돈을 귀하게 모시는 첫걸음이다. 셋째, 돈을 쓸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이길 하고 속으로 말해보라. 그 마음이 돈의 흐름을 바꾼다. 넷째, 작은 지출을 기록해보라. 한 달만 적어봐도 어디서 새는지 보인다. 아는 것이 바꾸는 것의 시작이다. 다섯째,
돈을 던지거나 함부로 다루지 마라. 계산대에서 카드를 공손히 건네라. 그 태도가 돈을 부르는 자석이 된다.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큰 것도 찾아오는 법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작은 돈을 귀히 여기라. 여기까지 들으며 아마도 공감하셨을 것이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테니까.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다. 네 번째, 자식에게 희생했다는 말을 삭제하라. 이것은 돈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관계 이야기다. 마음의 빚을 청산해야 경제적 여유도 찾아온다. 당신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는가?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 교육비 대느라 내 노후가 없어. 엄마 아빠가 뭘 해봤니? 다 너희 뒷바라지 했지.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자주 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당신의 마음은 어땠는가? 시원했는가? 아니면 더 답답했는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원망은 없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너희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했다. 우리는 자식에게 했던 것들을 기억한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던 일, 학원비 대느라 외식 한 번 못한 일, 아이 대학 등록금 내려고 적금 깬 일, 그 기억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입 밖으로 나온다.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자식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는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당신은 나에게 빚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갚아라.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랑으로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된다. 전화 올 때마다 또 무슨 말씀이시려나 걱정하고, 명절에 가면서도 발걸음이 무겁다. 가면 또 그 얘기 들어야 하나.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벽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0살인 박영순 여사다. 30년간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다 접은 분이다. 이분에게는 아들 둘이 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자영업을 한다. 이분도 예전에는 그런 말을 했다. 엄마가 밤새 파마하면서 번 돈으로 너희 키웠어. 너희 학원비 대느라 엄마는 옷 한 벌 못 샀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 말 들을 때마다 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엄마한테 빚진 사람 같아서요. 그 말에 이분은 가슴이 철렁했다. 내 말이 자식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짐이 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이분은 말버릇을 바꿨다. 너희 키우면서 엄마도 참 행복했어. 너희 덕분에 보람 있는 인생이었어.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했다. 입에 붙지 않아서 연습도 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생겼다. 말을 바꾸니까 아들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전화가 더 자주 오고 명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엄마 용돈이에요 하며 봉투를 내밀 때 예전에는 됐어. 너희나 써 했는데 이제는 고맙다. 잘 쓸게 하고 받는다. 희생했다는 말을 안 하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잘해주더라고요. 마음의 빚을 덜어주니까 자식들도 편해진 거예요. 반면 68살 이정호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40년간 공장에서 일하다 은퇴한 분이다. 이분에게도 자녀가 둘 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분은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한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허리가 이렇게 됐어. 아버지가 뭘 해봤니? 다 너희한테 갔지. 너희 대학 보내느라 노후 준비 하나 못했다. 처음에 자식들은 네, 감사해요 했다. 하지만 같은 말이 10번, 20번 반복되니 또 저 얘기구나 하며 한숨이 나온다. 딸은 전화를 점점 짧게 끊는다. 네, 아버지. 네. 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요.
5분을 넘기지 않는다. 아들은 명절에 와서도 오래 있지 않는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애들 학원이 있어서요. 밥 먹고 1시간이면 떠난다. 이분은 서운하다.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저런단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이 자식들을 더 멀리 밀어내고 있다는 걸 모른다. 결국 용돈도 뜸해지고 안부 전화도 뜸해졌다. 요즘 세상에 효도가 어딨어 하며 한탄하지만 돌아보면 시작은 자신의 말버릇이었다. 정약용도 자식에 대한 마음이 컸을 것이다. 유배지에서 18해를 보내는 동안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곁에서 보지 못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원망하지 않았다. 아비가 이렇게 된 건 아비의 운명이다. 너희는 너희 삶을 당당하게 살아라. 오히려 편지마다 격려와 가르침을 담았다. 공부하는 법, 사람 사귀는 법, 세상 사는 법. 원망 대신 지혜를 남겼다. 그래서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 존경이 대대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희생했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그 말은 자식에게 짐이 된다. 한 번 삼키면 관계가 달라진다. 둘째, 덕분에라는 말로 바꿔라. 너희 키우느라 힘들었다 대신 너희 덕분에 보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라. 같은 과거, 다른 해석이다. 셋째, 자식에게 주는 것에 조건을 달지 마라. 이거 해줄 테니까 나중에 효도에는 선물이 아니라 거래다. 조건 없이 주면 조건 없이 돌아온다. 넷째, 자식의 형편을 먼저 생각하라. 왜 용돈을 안 주나 하기 전에 자식도 자기 가정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해하면 서운함이 줄어든다. 다섯째, 감사일기를 써보라. 자식이 해준 작은 것들을 적어보라. 전화해줬다. 문자 왔다. 명절에 왔다. 적다 보면 받은 것도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생색을 내면 복이 줄어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생색은 복을 깎아먹는다. 지금까지 4가지 이야기를 했다. 환경 정리, 조급함 경계, 작은 돈 존중, 마음의 빛 청산. 이것만 해도 당신의 삶은 이미 달라지고 있을 것이다. 이제 5번째 이야기를 하겠다. 5번째, 새로운 기술을 공포가 아닌 도구로 보라.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돈의 길목을 지킨다. 당신은 스마트폰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전화와 카톡만 하는가? 아니면 은행 업무도 보고 할인 쿠폰도 챙기는가? 키오스크 앞에서 어떤가? 젊은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하며 뒤로 물러서는가? 아니면 천천히라도 직접 눌러보는가? 이 차이가 노년의 경제력을 가른다. 정약용은 200년 전 사람이지만 새로운 것에 열려 있었다. 서양에서 들어온 수차의 원리를 공부하고 농사 짓는 방법을 혁신하려 했다. 옛 것만 고집하면 세상에 뒤처진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새로운 것 앞에서 움츠러든다. 은행에서 앱으로 하시면 수수료가 없어요라고 하면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하며 손살에 친다. 식당에서 키오스크를 보면 사람이 받아야지 이게 뭐야 하며 투덜댄다.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배워. 젊은 것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도 젊었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웠다. 처음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신기해하며 봤고 처음 휴대폰이 나왔을 때 버튼 누르는 법을 익혔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는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은행 창구는 점점 줄어들고 식당 주문은 점점 기계로 바뀐다.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당신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5살인 최동수 어르신이다. 40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다 은퇴한 분이다. 이분은 70이 넘어서 스마트폰 뱅킹을 배웠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물어가며 한 달이 걸렸다. 아버지, 여기 누르세요. 여기요. 어디? 이거? 수십 번을 물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메모장에 순서를 적어놓고 따라했다. 1M 열기, 2 로그인, 3 이체. 지금은 혼자서 척척한다. 은행에 갈 일이 없으니 시간이 절약되고 인터넷 뱅킹 수수료 할인도 받는다. 세상 참 좋아졌어요. 집에서 다 되니까 다리 아픈 사람한테는 천국이지. 이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트 앱을 깔아서 할인 쿠폰을 챙긴다. 오늘 계란이 1,000원 할인이네. 가자. 아내와 함께 쿠폰 찾는 재미에 빠졌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한다. 할아버지가 요즘 카톡 이모티콘도 보내요. 손주들이 신기해하며 더 자주 연락한다. 늙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늙어요. 뭐든 해보면 되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 나도 해야지. 반면 70살 박성태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35년간 인쇄소를 운영하다 접은 분이다. 이분은 새로운 것을 거부한다. 나는 옛날 사람이야. 그런 거 안 해. 아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려 하면 됐어. 복잡해서 못해 하며 손을 젓는다. 며느리가 아버님, 이거 누르면 쉬워요 해도 젊은 것들이나 하지. 나는 됐어 한다.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보려면 직접 가야 한다. 버스 타고 30분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린다. 수수료도 창구가 더 비싸다. 요즘 은행은 왜 이렇게 사람을 안 받아 하며 불평한다.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앞에서 멈춘다. 저기요, 주문 좀 해주세요. 젊은 사람을 불러서 대신 눌러달라고 한다. 민폐 같아서 미안하고 미안하니까 짜증이 난다. 세상이 너무 빨라. 노인은 살기 힘들어. 하지만 생각해보라. 세상이 빠른 게 아니라 스스로 담을 쌓은 것이다. 배우지 않으니 뒤처지고 뒤처지니 세상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다. 결국 좋은 할인 혜택도 못 받고 편리한 서비스도 못 누린다. 스스로 손해를 선택한 셈이다. 정약용도 새로운 것에 열려 있었다. 당시 조선은 서양 문물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다. 서양의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다. 수원 화성을 쌓을 때 거중기를 설계한 것도 서양의 원리를 응용한 결과였다. 좋은 것은 어디서 왔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유배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농사짓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기술을 고민했다. 늙었다고 새 것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뇌를 가두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스마트폰 기능을 배워라. 오늘은 알람 설정, 내일은 사진 찍기. 작게 시작하면 두렵지 않다. 둘째, 자식이나 손주에게 부끄러워 말고 물어라. 이거 어떻게 해? 하고 물으면 오히려 대화가 늘어난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게 배움의 시작이다. 셋째, 키오스크 앞에서 도망가지 마라. 천천히 눌러보라. 틀려도 괜찮다. 취소 버튼이 있으니 다시 하면 된다. 넷째, 은행 앱이나 마트 앱을 하나 깔아보라. 처음에는 어렵지만 일주일이면 익숙해진다. 수수료 절약, 할인 혜택이 쏠쏠하다. 다섯째, 나는 옛날 사람이라는 말을 삭제하라. 그 말이 당신을 가둔다. 나도 할 수 있다로 바꿔라. 배움을 멈추면 성장도 멈춘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배움을 멈추면 부도 멈춘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했다. 환경 정리, 조급함 경계, 작은 돈 존중, 마음의 빛 청산, 그리고 변화 수용.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를 하겠다. 6번째, 베풀매 단위를 10%로 설정하라. 이것은 재물운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는 물은 썩는다. 돈도 마찬가지다.
움켜쥐기만 하면 오히려 막힌다. 당신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있는 것도 없는데 무슨 베풀미야 하며 한 푼도 안 쓰려고 움켜쥐고 있는가? 아니면 기분 좋게 나눌 줄도 아는가? 정약용은 가난한 유배 생활 중에도 나눔을 멈추지 않았다.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도왔다. 베푸는 사람에게 하늘이 다시 채워준다고 믿었다. 우리는 노년이 되면 움켜쥐게 된다. 이게 마지막 돈이야. 더 들어올 데가 없어. 아껴야 해, 아껴야 해. 그 마음은 이해한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그대로니 불안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너무 꽉 쥐면 손이 아프다. 돈도 마찬가지다. 손주가 오면 용돈 1,000원 주기가 아깝고 이웃이 어려우면 나도 힘들어라며 외면한다. 경로당 회비 10,000원도 왜 이렇게 비싸라며 투덜댄다. 그 마음이 점점 굳어지면 표정도 굳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멀어진다. 저 사람은 너무 인색해. 저 어르신은 맨날 돈 얘기야. 결국 외로워지고 외로워지면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지면 더 움켜쥐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3인 김복순 할머니다. 평생 시장에서 좌판을 하다 접은 분이다. 이분의 수입은 월 120만 원 남짓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다. 부자가 아니다. 오히려 넉넉지 않다. 그런데 이분은 매달 10만 원씩 따로 떼어둔다. 나눔 통장이라고 부른다. 손주들 생일에 용돈 주는데 쓰고 경로당 어르신 중에 형편 어려운 분께 슬쩍 봉투를 건네기도 한다. 명절에는 혼자 사는 옆집 할머니에게 송편을 나눈다. 월급에서 10%만 빼놓으면 돼요.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나눌 돈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까웠다. 하지만 나누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따뜻함이 좋아서 계속하게 됐다. 신기한 일이 있다. 나누기 시작하고부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온다. 오래전 빌려줬던 돈이 갑자기 돌아오고 자식들이 엄마 용돈이에요 하며 봉투를 내민다. 주면 줄어들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채워져요. 진짜예요. 이분의 얼굴에는 주름 사이로 웃음이 가득하다. 경로당에서도 인기가 좋다. 저 할머니는 늘 밝아하며 사람들이 모인다. 반면 71살 장인수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분이다. 이분의 수입은 월 250만 원이다. 연금이 넉넉한 편이다. 하지만 한 푼도 쓰지 않으려 한다. 손주가 놀러 오면 용돈을 주지 않는다. 요즘 애들은 돈 밝혀서 안 돼. 며느리가 과일 사들고 오면 비싼 거 왜 샀어 한다. 경로당 회비 10,000원도 아깝다며 안 낸다. 내가 왜 남들 커피값을 내야 해? 결국 경로당 어르신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명절에 자식들이 와도 밥 한 끼 안 차린다. 너희가 해와 한다. 자식들은 점점 발길이 뜸해졌다. 요즘 세상에 효도가 어딨어? 이분의 입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마음을 닫은 것이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은행 잔고는 늘었지만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고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 정약용도 베풀매 힘을 알았다. 유배지 강진에서 그는 가진 것이 없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이 있었다. 지식과 지혜였다. 그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다. 돈을 받지 않았다. 이웃이 어려우면 자신도 넉넉지 않으면서 도왔다. 그 나눔이 씨앗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그 존경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유배가 끝난 뒤에도 강진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 베푼 것은 결국 돌아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수입의 10%를 나눔 통장에 따로 떼어둬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월 100만 원이면 10만 원, 월 50만 원이면 5만 원.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나눌 돈이라고 생각하라. 둘째, 손주들에게 용돈을 기분 좋게 줘라. 10,000원이면 어떻고 5,000원이면 어떤가? 주는 마음이 중요하다. 아까워하며 주면 받는 사람도 불편하다. 셋째, 이웃에게 작은 것을 나눠라. 직접 담근 김치 한 포기, 삶은 계란 몇 개. 돈이 안 드는 나눔도 나눔이다. 넷째, 경로당이나 모임 회비를 아끼지 마라. 그 돈은 소비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투자다. 사람이 떠나면 돈이 있어도 쓸쓸하다. 다섯째, 줄 때 생색내지 마라. 내가 이거 줬잖아라는 말은 준 것의 가치를 깎아먹는다. 조용히 주고 잊어버려라. 나눔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것이다. 물이 흘러야 막듯이 돈도 흘러야 복이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나누는 손에 하늘이 채운다. 이제 당신은 재물운을 깨우는 6가지 태도를 알게 되었다. 첫째, 낡은 것을 정리하라. 둘째, 남의 대박에 흔들리지 마라. 셋째, 작은 돈을 귀히 여겨라. 넷째, 희생했다는 말을 삭제하라. 다섯째, 새로운 것을 배워라. 여섯째, 기분 좋게 나눠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노년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일하고 허리 아파도 참으며 버텨왔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았고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당신의 인생 곳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것을 담기 위해 비워져 있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서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남은 날들을 풍요롭게 채워갈 사람이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이 당신의 노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이다. 정약용은 50살이 넘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거기서 다시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복을 내린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